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케냐의 한 청년이 나이로비 공항에서 한국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피부는 검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공항 직원은 여권을 보고도 믿지 못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한글이 폭발하고 있어요. 케냐 청년 10만 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교과서 삼아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10년간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고 지금 케냐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한글 간판을 없애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케냐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어요. 한국어가 내 아들을 살렸다고. 그 아들은 슬럼가에서 굶주리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국어를 지키려는 걸까요? 지금 세계 문화 전쟁의 최전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글 사랑해요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퍼지는 한글의 기적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아프리카 특파원 케이트 밀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자 인생 20년 중 가장 충격적인 현장 기록입니다. 2025년 4월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거대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잠시 인천공항에 내린 게 아닌가 착각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30대 초반의 기사가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죠. 한국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사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형이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작년에 사고로 죽었죠. 유언이 한국어 배우라는 거였어요. 한국말 하면 굶지 않는다고요.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형 말이 맞았어요. 한국어 덕분에 저는 택시기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한국 손님들이 저만 찾거든요. 차창 밖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강남 스타일 헤어샵, 서울 패션, 부산 베이커리.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이곳은 분명 아프리카인데 서울의 어느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타투라는 미니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차체에 BTS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고 내부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붙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버스 안에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나이로비의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이 죽으면서까지 동생에게 남긴 유언. 한국어를 배우라는 것. 그 한마디가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 지형이, 언어가, 그리고 정체성이 통째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한글로 대화하고 할머니가 한글 간판을 읽고 시장 상인들이 한글 가격표를 내걸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이로비 중심가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초등학생 여럿이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오늘 급식 뭐야? 한 아이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비빔밥이래. 맛있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희 한국 가본 적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다들 한국어 써요. 영어보다 쉬워요. 한 아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드라마 대사를 따라 쓴 노트였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거 다 외웠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아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키니는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인 기술자와 케냐 노동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은보야. 3년 전에 죽었어요. 아키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90년대부터 한국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삼성 공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해줬대요. 월급도 제때 주고 밥도 같이 먹고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10년 전 한국 공장이 철수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은보야는 경험이 많아서 그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죠. 중국 관리자들은 케냐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대했어요. 월급은 밀렸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은보야는 항의했죠. 한국 회사는 이렇게 안 했다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보야는 공장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났는데도 중국 관리자가 작업을 강요한 거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손을 잃었죠. 아키니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회사는 다시 올 거야. 그때 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한국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겁니다. 아키니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16살 아들 키프를 한국어 학원에 보냈어요. 학비는 엄청났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죠. 아키니는 청소일을 2군데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한국 건설사가 정말로 나이로비에 들어왔습니다. 은보야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한국 회사는 현지 인력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조건은 한국어 가능자였죠. 키프가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키프는 대답했죠.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면접관은 그 자리에서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16살 키프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통역 보조였습니다.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3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기업이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업 현장에 사람을 보내 키프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월급 5배 준다고 유혹했어요. 키프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한국은 다르다고.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중국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우린 케냐 정부의 힘이 세다. 실제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케냐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한국 건설사 인허가를 지연시켰어요. 공사가 몇 달간 멈췄습니다. 키프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아키니는 절망했습니다. 역시 한국도 안 되는구나. 남편의 유언이 틀렸나 봐.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접 사람이 왔어요. 한국 본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안했죠. 우리는 뇌물 안 줍니다. 대신 케냐 청년 1000명을 무료로 한국어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감동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관료를 샀지만 한국은 국민에게 기회를 준 거였죠. 인허가가 즉시 통과됐습니다. 공사가 재개됐어요. 키프는 밀린 월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진했어요. 이제는 정식 통역사가 됐습니다.
17살 나이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된 겁니다. 아키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 남편이 왜 한국을 믿었는지, 한국어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는 걸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남자가 목숨 걸고 지킨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아들을 살린 기적. 이것이 케냐에서 한글이 퍼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데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케냐 교육부로 향했습니다. 통계국장 카리우키 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차량이 서 있었고 정장 입은 중국인 여럿이 나오고 있었어요. 카리우키 박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중국 대사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한국어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사이 한국어를 배운 케냐 청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 대부분이 기본 대화가 가능했죠. 더 놀라운 건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정부가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드라마와 유튜브로 스스로 배운 겁니다. 반면 중국 공자학원은 텅 비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학생 대부분이 떠났어요. 카리우키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은 수천억 쓰고도 실패했는데 한국은 공짜로 성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 고위층에 뇌물을 뿌렸습니다. 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중국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 금지령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은 내일 발표할 겁니다. 한글 간판도 단속한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정부가 막는다니. 그것도 외국 돈 때문에. 카리우키 박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아들이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취직하려고요.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날 저녁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내부 문건을 SNS에 유출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중국에서 받은 뇌물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케냐 국민이 들끓었죠. 특히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돈으로 판 거냐고 외쳤어요. 그날 밤 나이로비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 사랑한다. 한국어는 우리 권리다.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교육부 장관은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긴급 성명을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케냐 국민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이들의 미래였으니까요. 카리우키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오늘 한국 회사 면접 봅니다. 이제 아무도 못 막아요. 숫자가 증명했고 국민이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모든 신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30년 전 한국이 이곳에 남긴 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이로비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교민들이 알려준 옛 공장 지대였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초원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경문 앞에서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카마우였어요. 그는 낡은 사물함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슨 금속 엠블럼이었죠. 삼성 로고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카마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90년대 초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케냐는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독립 후 혼란이 계속됐고 일자리는 없었죠. 서양 기업들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케냐 사람을 개처럼 대했어요. 하루 15시간 일시키고 물 한 모금 안 줬습니다. 월급은 석 달에 한 번. 항의하면 총으로 위협했죠. 카마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제 친구 셋이 공장에서 죽었어요. 기계 사고였는데 보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이었죠. 93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왔어요. 삼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을 줄 알았죠. 백인들이나 한국인이나 다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인 사장이 모든 노동자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가족은 굶기지 않습니다. 월급은 매달 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카마오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켜요?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그런데 한 달 후 정말로 월급이 나왔어요.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카마오는 그날 울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케냐 노동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은 음식을. 백인들은 절대 안 그랬거든요. 백인들은 우리를 더러운 존재로 봤습니다. 한국인 반장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에 나와 케냐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땀 흘리며 같이 웃으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천장에서 철골이 떨어졌어요. 카마우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뛰어들었죠. 카마우를 밀어내고 자기가 맞았습니다. 어깨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카마우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지켜야죠. 카마우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비극이 있었습니다. 98년 IMF가 터졌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은 케냐에서 철수해야 했죠. 마지막 날 한국인 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여러분을 버리게 돼서. 노동자들도 울었어요. 카마우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은 약속 지켰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중국인들은 케냐 노동자를 때렸고 월급을 밀렸습니다. 김 과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마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그만뒀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라. 한국 회사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때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제 카마우의 아들은 30입니다. 한국 건설사에서 일해요. 아버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돌아왔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공장을 떠나며 카마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님, 꼭 전해주세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그 약속이 30년 후에도 살아있다고.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퍼지는 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심어진 신뢰의 씨앗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교육청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키베라를 가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였습니다. 100만 명이 판잣집에서 사는 곳.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한글이 퍼졌다니. 다음 날 아침 키베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악취, 절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천막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이곳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한글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19살 오티에노였어요.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오티에노의 집은 함석 판잣집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사는 곳.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왔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오티에노의 여동생이 병에 걸렸습니다. 11살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석 달째 밀렸어요. 오티에노는 동생을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 없으면 치료 못합니다. 오티에노는 무릎 꿇고 빌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오티에노의 품에서. 엄마는 미쳐버렸어요. 아버지는 술에 빠졌습니다. 오티에노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한 달 후
우연히 스마트폰을 주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떴죠. 첫 화를 보는 순간 오티에노는 울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세상과 싸우는 모습. 그게 자신 같았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싸우고 싶었습니다. 자막이 궁금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오티에노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자를 따라 그렸어요. 석 달 만에 한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NGO가 키베라에 들어왔어요. 무료 급식소를 연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죠. 오티에노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슬럼가 소년이 한국어를 하다니. 오티에노는 통역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죠. NGO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고. 오티에노는 대답했어요. 여동생이 죽고 나서요. 한국어가 희망이었어요. 한국인은 울었습니다. 그는 오티에노에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가르쳐보지 않겠냐고. 오티에노는 그날부터 천막 학교를 시작했어요. 드라마가 교재였습니다. 처음엔 10명, 지금은 200명이 넘습니다. 오티에노가 가르친 아이 중 7명이 이미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슬럼가를 벗어났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오티에노에게 와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살렸어요. 오티에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동생이 죽던 날 저도 죽었어요. 한국어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슬럼가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천막 학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국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죠. 그러나 이 희망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이었어요. 돈의 전쟁터에서 한글은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코부 마켓. 100년 역사의 케냐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글을 둘러싼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주인 음엔데를 만났습니다. 가격표에 한글이 크게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맞았다고 했어요. 중국 상인들이 왔습니다. 한글 간판 내리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음엔데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가 불탔죠.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돈을 받았으니까요. 음엔데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한글 간판을 지킨다. 청년 100여 명이 가게 앞을 지켰어요. 중국 상인들은 물러갔습니다. 음엔데는 울었죠. 아이들이 저를 구했어요. 옷가게로 갔습니다. 20대 점원 와뮤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중국 도매상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글 간판 때문에. 와뮤는 걱정했죠. 물건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한국무역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가격도 더 싸게. 와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한국 상인이 대답했죠.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시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샤를 만났어요. 그녀는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워 비빔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이 한글이었죠.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젊은 손님이 몰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식당 주인들이 단체로 항의했어요. 시장 상인회에 압력을 넣었죠. 상인회장이 아샤를 불렀습니다. 한글 메뉴판 내려라. 중국 상인들이 화났다. 아샤는 거절했어요. 이건 제 가게예요. 회장은 위협했습니다. 그럼 임대료 올린다. 그날 저녁 아샤의 식당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SNS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한글 지키는 식당. 청년들이 몰려와 밥을 먹었습니다. 매출이 평소의 5배였죠. 상인 회장은 포기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없었어요. 청년들이 보이콧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중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키부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저도 중국 돈 받았습니다. 한글 간판 단속하라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키부카는 대답했어요. 제 딸도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 회사 취직하고 싶대요. 제가 어떻게 막아요? 딸을 배신할 순 없잖아요. 그는 중국 돈을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대신 선택했어요. 국민 편을. 그날부터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절반을 넘었죠. 젊은 세대가 주 고객이 됐습니다. 그들은 한글 간판을 보고 가게를 선택했어요. 한글이 곧 신뢰였습니다. 품질의 보증이었죠. 시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경제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무기였고 미래의 열쇠였죠. 그러나 가장 큰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대결. 거대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취재 다음 날 밤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 음악기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음악기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한글 금지령이에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한글 간판 철거, 한국어 교육 금지, 한국 드라마 방송 중단. 일주일 후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음악기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중국과의 비밀 협약서였습니다. 중국이 케냐에 철도를 무상 건설해주는 대신 한글을 금지하라는 조건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중국 은행에서 거액을 받았어요. 뇌물이었습니다. 음악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미국도 한몫했습니다. 케냐가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국무부 관리가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한글 확산을 막지 않으면 군사 원조 중단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어 사용을 규제한다. 특히 한글 간판은 일주일 내 모두 철거하라. 위반 시 영업 정지. 케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배신이다. 우리 미래를 팔았다. 특히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한국어가 그들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이로비 중심가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글 사랑한다. 대통령은 물러나라. 구호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루탄을 쐈어요. 젊은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죠. 노인들도 나왔고 어머니들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키베라 슬럼가에서 오티에노가 이끄는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우리를 살렸다. 빼앗지 마라. 시위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은 군대 투입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한 장군이 말했죠. 제 아들도 한국어 배웁니다. 국민을 쏠 수 없어요. 대통령은 고립됐습니다. 강요들이 하나둘 사퇴했어요. 국회가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긴급 철수를 시작했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 금지령을 철회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그리고 사퇴를 선언했어요. 거리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 플래카드를 흔들며 춤을 췄죠. 새로 임명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인정한다. 공교육에 포함시킨다. 한글 간판을 장려한다. 음악기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해냈습니다. 국민이 이겼어요. 중국 돈도 미국 압박도 못 이겼습니다.
그날 밤 나이로비는 축제였습니다. 한글 간판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도 울려 퍼졌죠.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마우였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했던 그 노인.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한국이 돌아오는 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이긴 겁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이 승리했어요. 한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케냐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고요. 이름은 한강타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이로비 동쪽의 신도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한강타운이었어요. 초대장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 이름이 모두 한글이었어요. 강남대로, 명동길, 한강로. 건물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서울이었고 가까이 가면 나이로비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새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그는 힘차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연단 옆 특별석에 오티에노가 앉아 있었습니다. 슬럼가 청년 여동생을 잃고 절망했던 그 소년. 지금은 국가 영웅이 됐어요.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티에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저는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동생이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관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티에노는 계속했어요. 그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배운 한글이 제게 희망을 줬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간 그 전화기. 오티에노는 그걸 들어 보였어요. 이게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글이 제 선생님이었어요. 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티에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본 그 거리를 걷고 싶어요. 언젠가 꼭 갈 겁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오티에노 씨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초청이 왔습니다. 오티에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관중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슬럼가 소년이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한글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오티에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기자님, 여동생이 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저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분명 웃고 있을 거야. 오티에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가면 여동생 사진을 들고 남산타워에 갈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때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카마우였어요. 삼성공장 노인. 그는 오티에노를 안았습니다. 내가 우리 꿈을 이뤘구나. 30년을 기다렸는데. 카마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녹슨 삼성 로고. 이걸 서울 가면 삼성 본사에 전해줘. 우리가 잊지 않았다고. 한국을 믿었다고. 오티에노는 그 로고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두 세대가 포옹했습니다. 30년의 신뢰가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타운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한글 네온 사인이 아프리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강남 스타일 헤어샵, 서울 카페, 부산 식당.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젊은이들이 춤을 췄고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글이 케냐를 바꿨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이 모든 게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사라질 거라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돈을 뿌리지 않았어요. 대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 전 한국 기업이 심은 신뢰의 씨앗이 지금 거대한 숲이 됐습니다. 한글은 그 숲의 나무였어요. 케냐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오티에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화면 속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죠. 여러분, 오티에노가 서울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오티에노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의 기적을 함께 축복해주세요. 나이로비의 불빛이 서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글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의 승리입니다. 케냐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희망을 줬습니다. 그 감사함이 지금 한글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강타운 전체가 보였어요. 한글로 빛나는 도시. 아프리카 한복판에 피어난 기적. 이것이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